예, 59쪽입니다. 뭐 진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죠?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근데 혹시 계속 들었던 분들은 뭐 충분히 소화 가능할 정도인데,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지난달 말에 시작하셨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벅차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1, 2월 강의 있죠? 예, 1, 2월 강의를 반드시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처음 듣는 분들은 3, 4월도 어려워요. 예, 1, 2월 거 들으세요. 1, 2월 거. 1, 2월, 3, 4월은 1, 2월 11, 12, 1, 2에 다 된 걸 전제로 3, 4월을 하기 때문에 3, 4월도 심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 2월 과정을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예. 한 번 들으면 이해 안 돼요. 1, 2월 과정이라고 그럼 들으면 오 쉽네 이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과목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1, 2월 과정을 좀 여러 번 같이 좀 병행하시고, 특히 이제 뭐 수업 오기 전에 주말 이런 때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노력을 해주실 수밖에 없고요. 지금 하셔도 뭐 충분히 시험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좀 1, 2월 과정을 같이 좀 병행해 두시고요. 나는 되게 오래 다녔는데 가방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공부를 별로 안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해 못하겠다, 어렵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1, 2월 강의를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11, 12월 강의는 뭐 들으시면 좋은데 근데 시간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민법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11, 12월 강의를 들으면 좋지만 시간이 안 되면 1, 2월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1, 2월 강의. 자, 59쪽에 보죠. 103조가 나옵니다.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내용이죠. 사회적 타당성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매우 이제 추상적인 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규정이다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학설과 판례가 어떤 것이 반사회적 행위인지에 대한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유형이 첫 번째 인륜에 반하면, 그러니까 윤리 질서에 위반하면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했다. 극도로 제한하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고요. 네 번째,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고, 다섯 번째, 사행성이 심한 행위죠. 사행성이 심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추가로 본 게 동기의 불법이 있었죠. 동기의 불법. 그러면 윤리질서에 반하는 건 뭐 특별한 거 없었고,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첩계약.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는 첩계약밖에 없죠. 그러니까 첩계약을 하는 것은 윤리질서에 반해서 무효고요. 아내가 동의를 해주는 첩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건 아내가 동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건 사회질서 문제니까 개인적인 법익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생활비나 양육비를 제공키로 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예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정의관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둘 판례가 증언 판례가 있었죠. 증언을 하고 승소시에 돈을 많이 받기로 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을 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냐면 여비, 그러니까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일실손해죠. 여비 일당을 초과하게 되면 반사회적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다른 시험에 출제된 것이 예전에 뭐 사법시험 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증언의 대가로 승소시에 금전을 받기로 약정했다면 금전 과다에 불문하고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려졌죠. 금전 받기로 했다고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요것을 보완해주는 정도까지는 유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의 이중매매죠. 뭐 이건 워낙 중요해서 별도로 따로 볼 거고요. 개인의 자유를 뭐 심하게 제한한다, 극도로 제한한다는 건 사회질서 위반.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평생 당신 밑에서만 일할게요. 이런 뭐 평생 시리즈들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면 사회질서 위반이고,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다. 내가 버는 모든 것을 넣어주겠다.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기억해 두실 판례는 뭐 있었냐면 사찰 판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찰이 그 임야를 처분하고 나면 더 이상 사찰로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그 임야를 처분했다면 이건 생존의 기초를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고요. 사행성이 심한 건 다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도박. 그러니까 도박과 관련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런 것들 다 반사회적 무효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도박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갚아야 되죠. 그건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은 동기부불법인데,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인 거죠. 우리가 들었던 예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칼을 한 자루 사는데 등산용품 가게에서 칼을 샀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그 칼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아저씨 칼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해서 칼을 샀다면 그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한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러니까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예요. 요거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의 이중매매인데,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있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했다. 그래서 을은 이제 매수인으로 등기 청구권을 갖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다시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병에게 실행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부동산의 이중 매매고요. 그럼 만약에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고 하면 이중 매매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뭘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갑은 하기 싫으면 을한테 100, 2배를 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중 매매를 논의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또는 뭐 잔금까지 다 받았다. 그럼 중도금을 받으면 이행에 착수한 거죠. 그럼 이제 배액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중도금을 받는 순간 갑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넘겨주지 않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다. 그럼 제일 기초적인 건 이중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문제죠.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단순한 지체예요? 불능이요?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계속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계약을 해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를 해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이건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기 때문에 최고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자기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쌍무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되는데 요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해제했으니까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이죠. 그럼 여기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불능 시예요? 그렇죠. 이행 불능이 되면 전부 다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모습인데, 근데 이제 봤더니 이 병이 갑의 배신적 행위에 뭘 했냐면 적극 가담을 합니다. 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성을 띠죠. 사회질서 위반. 적극 가담했다, 적극 요청했다, 권유했다, 유혹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에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제 불능이 더 이상 아니고요.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아야 되는데 근데 등기가 지금 아직 병합으로 돼 있으니까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죠. 직접 말소인지 아니면 갑을 대위하는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직접 안 되죠. 대위해야 한다. 왜 직접 안 돼요? 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적이면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자기 상대방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해야지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를 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을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침해한 거죠. 그러면 을은 이 병에게 채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게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건 판례는 아니고요. 학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는지가 딱 2번 나와요. 그렇죠? 이중매매에서 1번.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어디서 나왔어요? 통정호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자, 이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이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선의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 갑과 병이 이 매매가 무효인 것을 알고 이를 추인합니다. 이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139조에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절대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불공정.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나 불공정 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고 하나만 더 보면 무가 있는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무의 대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요 대리인이 본인 무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적극 가담한 거죠. 근데 이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이었다. 그러면 이 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 지, 부지 이건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이게 이제 우리 민법 116조 1항에서 규정되어 있죠. 본인이 어땠느냐라는 건 볼 필요 없는 거고요. 누구만 보시라 그랬어요.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어요.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볼 필요 없는 거고 누구만. 전부 다 대리인 기준으로 본다는 거 있고요. 그런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본인 기준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궁박. 좀 이따 보겠지만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고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예요. 이 범위까지 잘 이해해 두시고요.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64쪽입니다) 64쪽에 대표 예제가 있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일단 이중매매 이 사례에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이미 들어갔죠? 그러면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자,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을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병에게 청구할 수 없고요.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어진 문제 이미 중도금을 받았다고 돼 있고. 4번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반사회적 무효는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다음에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정이 선이면 이중매매 계약 유효니까 나는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죠.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효력의 문제가 나오는데 반사회적 효력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란 얘기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죠.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효력에서 조심하실 점은 일반적인 무효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반사회적 무효는 특별 규정으로 뭐가 적용되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되어서 원칙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반환 청구는 당연히 채권적인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되고요. 물권적인 반환 청구도 안 돼요. 무조건 반환받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서 원래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지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봤었어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근데 돈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했는데 이자가 연 1200% 이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자인데 을이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달치 이자를 현재 지급을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을이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소송을 제기했더니 우리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이다. 무효래, 무효. 그러면 을은 이제 이 앞으로 터무니없는 이자 부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2달치 이자를 이미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자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할 수 된다. 왜 되냐면 반사회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누가 피해자예요? 을이 피해자죠. 그럼 을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성이 있는 사람은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지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합니다. 그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하나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첩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첩계약이 아니라 일반 계약인데 무효다라고 하면 그 원인 없이 넘어간 거니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 거야. 그런데 이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첩계약으로 반사회성을 띄었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746조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불법 원인 급여를 제정한 이유는 이 반사회성 있는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요. 너 왜 사회질서 위반해서 이런 거 했어? 그러면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요. 을이 병한테 팔았고요. 병은 이게 첩계약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샀대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권리자에게. 얘가 소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요.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면 그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어서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교재 잠깐 보세요. 그 얘기가
62쪽에 쭉 나와 있죠. 사회질서 위반 효과 쭉 읽어보시고. 그럼 판례 하나만 좀 보면 61쪽의 판례 박스 좀 볼게요. 판례 제목에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처분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범위. 그러니까 이 판례는 이 내용이었어요. 갑이 을에게 도박 빚이 있어요. 도박 채무가 있으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을에게 야 이거 네가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 라고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수권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을이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이것을 병에게 처분했을 때 이 문제죠.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 행위도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니면 대리권 수여 행위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효한지가 문제죠. 이 수권행위는 무효해요? 유효해요? 이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유효한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병에게 처분했다면 이 처분행위도 당연히 어때요? 유효한 거죠. 그럼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이 부동산 샀으니까 대금을 지급했을 텐데 근데 을은 대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죠. 도박빚 변제 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박빚 변제 충당 행위. 변제 충당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요거는 무효죠. 그럼 이게 무효면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가 되느냐라고 물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적용되니까?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럼 결국 누가 갖는 거예요? 을이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을이 갖는다고 해서 그럼 유효구만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 을이 갖는 건 유효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 얘도 마찬가지죠. 갑이 을에게 첩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유효라면 이런 걸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효예요. 그럼 무효면 원래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반사회적으로 준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한 채 줬어요. 못 돌려받아요. 근데 맨날 돌려달라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이 알았어. 근데 준다 줘. 이랬어요. 그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럼 줘야 돼요. 예. 원래 돌려받을 수 없는 거지만 돌려주겠다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돌려줘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재 볼게요. 61쪽에 그 파란 글씨 보세요. 판례 파란 글씨.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 그러니까 변제 충당 부분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유효다. 이 판례 핵심은 그거예요. 수권행위는 유효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63쪽에 판례들이 있죠. 판례들은 뭐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마다 계속 본 거니까 뭐 또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거고요. 여러 번 읽어보셔가지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시험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에요.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든지 또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무효지만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명의신탁했다면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다. 왜냐하면 뭐가 아니니까. 반사회적은 아니니까. 두 번째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 또는 뭐 불법 이게 게재되었다.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게재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가면 이건 무엇을 가지고 논의하라고 했냐면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투기 목적.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에요.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15매를 샀네 어쨌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는 뭐 조세 회피, 세금을 줄이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줄이려고, 양도세를 줄이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거 가지고 반사회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는 무허가 건물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임대한다, 매매한다 이걸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실 점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죠.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경우를 나눴죠. 민사사건하고 형사사건으로 나눠서 반사회성을 띠는 건 뭐냐면 형사사건.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는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형사사건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개인과 국가기관, 검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성공보수약정을 유효라고 해버리면 그 보수받으려고 국가 공권력 작용에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근데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둘 다 누구예요? 일반 사인들, 일반 개인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형사사건은 반사회성을 띈다라는 게 판례고요.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판례들이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64쪽을 보죠.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 행위고요. 또는 뭐 불공정 행위를 폭리 행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에서도 뭐 폭리 행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 행위의 불공정 행위라는 것은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103조를 봤는데 103조는 일반 규정, 매우 추상적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104조는 103조와 별개로 이루어진 규정이 아니라 이 104조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예를 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04조와 103조는 성질이 같겠죠. 그러면 104조도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고 그리고 104조도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데요. 이 요건은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으로 나눕니다. 객관적인 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가격차가 많이 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현저하다라는 것은 그 당사자 입장,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일반인,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판단 시점이 중요해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약시가 기준이에요? 이행기가 기준이에요? 계약시죠. 법률 행위시.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에서 계약을 할 때, 법률 행위를 할 때는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졌어요. 이건 폭리 행위에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만 보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달라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간단한 것들 또 나오는 거죠. 궁박, 경솔, 무경험 다 갖춰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돼요. 두루 갖추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급박함, 공궁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궁박이 아니에요. 궁박이에요. 경제적은 아니지만 정신적, 심리적이 들어가고요. 뭐 경솔했다는 건 말 그대로고 무경험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이 무경험이란 어떠한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 일반 체험상의 무경험인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냐면 일반 그렇죠.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매매계약이라는 거래를 몇 번 해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일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동산 매매를 처음 해봤어요. 처음. 그럼 저는 무경험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특정 거래는 처음 해봤지만 제가 그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거래상 무경험인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적극 이용했어야 돼요. 단순히 인식, 알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이용하려는 의도가 꼭 있었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으면 불공정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잠깐 보면 갑이 있고요. 이 B가 남편이고 A가 처 아내예요. 근데 이제 B의 아내 A가 그 다른 남자랑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걸렸어요. 2번 걸렸어요. 네, 첫 번째는 그냥 화만 내고 말하는데 두 번째 그러니까 몹시 화가 나서 너 뭐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내가 간통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했어요. 간통죄. 오랜만에 들어보는 범죄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범죄.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관통죄 위헌 선언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그 위헌되기 전에 나온 판례겠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간통죄로 고소당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지방약사 회장이었어요. 나름 약사 회장인데 이거 간통죄로 고소당하면 신문에도 날 거 아니에요. 멋있게 막 지방선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휴지통 이렇게 해가지고 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1억 7천만 원 드립니다. 라고 합의합니다. 지금도 1억 7천이면 큰 돈인데 이때 판례 나올 때는 뭐 훨씬 더 거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 안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이 사랑도 명예도 필요 없고요. 너무 세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해요. 이건 폭행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백사주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불공정행위가 되려면 얘가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야 돼요. 얘 궁박이 아니에요. 궁박이죠. 내 명예가 크게 손상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결론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어요. 왜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느냐? 이 B가요. 갑의 상황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갑의 상황을 알겠죠. 인식은 했을 거예요. 넌 이제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그 정도지 너 제대로 걸렸다. 내가 너 힘들었는데 요번에 너 딛고 일어서리라. 이렇게 이용해 먹겠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공정이가 아니라니까. 반드시 이용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때 갑이 뭘 같이 주장했냐면 저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110조. 강박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에 취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고소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경우가 있어요. 뭘 목적으로 하면? 부정한 이익.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그건 위법한 강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B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조가 될 수도 없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는
원래 2억 원에 합의했었어요. 근데 갑이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깎아준 거예요. 진짜 무서웠으면 깎아줘 이런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볼게요. 66쪽 보세요. 66쪽에 판례박스가 있죠. 내용을 좀 보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자, 저 사람이에요. 나오죠. 파란 글씨 볼게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용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불공정행위 아니라고 있고요. 밑에 파란 글씨 보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두 가지 다 중요한 문제죠. 이용 의도가 있어야 되고요. 원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불공정행위를 했는데 이게 대리인을 통해서 했을 때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인데요. 궁박, 경솔, 무경험을 나눠서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렇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그래서 급박한 상황 이런 건 본인 기준이고요. 경솔했느냐 무경험이냐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누가 기준이었어요? 대리인 기준이고. 그러면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 보신 이런 내용들이 요건들이 불공정행위의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고 물으면 추정돼야 안 돼요. 추정되지 않아요. 가격이 현저하다고 해서 뻔하네. 상태 안 좋았고 그거 이용했네 라고 추정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일단 얘네들이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이 성립되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 무효, 예외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매우 중요하죠.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뭐 있었어요? 증여. 증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기부행위 또는 무상행위. 이런 것들은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데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 없고요. 그리고 경매. 일단 경매는 법률 행위에 아니에요.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볼 때 대표적으로 뭐 나와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가보다 엄청 싸게 경락받았다고 그게 불공정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독행위, 합동행위에 적용되느냐라고 물으면 여기에는 적용되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판례 봤냐면 외상채권 포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인데 A가 남편이고 B가 아내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남편을 횡령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 갑이 회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채권,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해 주면 횡령죄 고소 취하하고 남편 빼내는데 적극 협조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빼내기 위한 일념으로 외상채권을 포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갑이 B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고 봐서 불공정 무효다라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외상채권을 포기했다. 채무를 면제해 준 거죠. 이거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행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합동행위에도 불공정행위는 적용됩니다.
된다라고 했고요. 이건 어떤 판례하고 관련이 있냐면 뭐 간단하게 보면 어총계 판례도 있고 우리 총유 공부할 때 총유 종중의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했죠. 그러면 종중의 구성원은 성인 남성만으로 돼 있어요? 여성이 포함돼요? 여성도 포함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성인 남성만이라고 했지만 여성도 다 포함돼요. 그러면 종중 땅이 예를 들어 국가위에 수용되면 보상금을 남자만 갖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갖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만 가졌을 거 아니에요. 여자도 이제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니까 여자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엽니다. 종중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남자가 10을 가져가면 여자는 1만 가져가도록 10대 1로 배분하기로 총회 결의를 한 거야.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 총회 결의는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러면 이 총회 결의라는 법률행위의 유형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합동행위예요? 합동행위. 합동행위에도 불공정 행위는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적용 범위 잘 봐두시고요. 효력. 근데 좀 이따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긴 할 텐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무효행위 전환이 있었잖아요. 효력 보기 전에 무효행위 전환.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되느냐라고 하면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였죠. 우리가 이거 알박기 사건 하면서 봤던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크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일부를 사두고 죽어도 안 판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알박기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일자가 다가오니까 이 회사가 급박해진 거예요. 공사가 지체되면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땅을 아주 비싸게 평당 7,500에 매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건 불공정행위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 법원은 역시 불공정행위가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건 무효지만 어차피 팔 거였다면 그 터무니없는 가격을 좀 낮춰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유효한 매매 계약으로 뭐 해줄 수 있어요? 전환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이게 2010년에 나온 판례인데 이 판례 나오고 뭐 각종 시험에 매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되고. 그래서 원래 무효행위 전환 파트가 우리 무효 파트가 하면 나오잖아요. 무효행위 전환은 원래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데 불공정행위 때문에 시험 지문에 자꾸 등장이 돼요.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경우에 전환이 될 수 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전환은 되는데 그렇죠. 아까 나왔던 무효행위의 추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봤던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면서 불공정 계약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한 사건이 있었죠.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했다. 이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따라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부재소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효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환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이 내용 잠깐 좀 볼게요. 갑이 궁박한 상황이었고요. 을이 갑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동산이 시가로 5억 원짜리예요.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5배의 폭리를 취한 거죠. 그럼 이건 불공정 행위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을한테요. 내 부동산 돌려줘 라고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을이 알았어. 당신 거 줄 테니까 내가 준 1억 원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원래 무효면 서로 받은 걸 다 돌려줘야 돼요. 서로에게. 근데 이 경우에 을은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 왜 그렇다고 했어요?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103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103조 무효면 뭐가 우선 적용돼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죠. 그럼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서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과 을 중에 불법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얘가 이용해 먹었잖아요. 그럼 얘는 돌려받을 수 없는 거고 얘는 피해자죠. 피해자는 단서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리버리 잘 당해주면 내 건 돌려받고 받은 돈은 안 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성공하려면 누가 다 입증해야 한다고요? 갑이 이거 다 입증해야 돼요. 입증 못하면 뭐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거고요. 을이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라는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이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보호 안 되는 거니까 갑은 그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정형적이에요. 틀이 딱 짜여가지고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67쪽입니다.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증여, 기부행위 이런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이렇게 되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죠. 계약 시 법률행위 시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시, 계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는데 해석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